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책 읽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읽어드릴 책은 그리스인의 이야기, 시오노 나나미 작가의 책입니다. 네, 정말 어렸을 적부터 정말 좋아했던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인데요. 매번 그림책으로만 봤었지 이렇게 글로만 읽어보는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제대로 읽으려고 했다가 사실 포기했었거든요. 저도 오늘 이렇게 또 제대로 읽어볼 생각이니까 여러분 같이 함께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장 그리스인은 누구인가? 올림픽. 그리스에서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경기의 개최지를 올림피아로 정한 것은 상당히 교묘한 선택이었다. 올림피아는 펠로폰네소스 반도 서쪽 끝에 위치하기 때문에 힘을 가진 유력한 도시국가였던 스파르타와 아테네, 고린토스, 데베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었다. 게다가 올림피아는 그리스에 사는 사람들이 늘 동경했던 나무가 울창한 숲이 에워싸고 있었다. 그리스인은 대체로 바위로 덮인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숲에 발을 들여놓으면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또한 올림피아의 숲은 낮에도 어둑어둑한 북유럽의 숲과는 달랐다. 남유럽의 숲은 나무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이 비치기 때문에 맹수보다 요정과 더 잘 어울렸다. 그리스인은 올림피아의 숲을 성스러운 숲이라고 불렀다. 이 성스러운 숲에서 기원전 776년에 제1회 올림픽 경기가 개최되었다. 이 시기를 선택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을 것이다. 얼마 전부터 지중해 곳곳에 식민지를 세운 일이 일단락되고 본토에 남아있던 그리스인이 각자 자신들이 속한 주민 공동체인 폴리스의 일원임을 한층 강하게 의식하게 된 무렵이기 때문이다. 올림피아에서 개최된 경기에 개인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일원으로 참가한 것이다. 먼저 경기장을 만들었다. 경기장 양쪽은 관람객이 차지했다. 달리기 시합을 치르는 중앙에 있는 트랙의 길이는 1스타디온이었다. 이 길이는 오늘날의 미터법에 따르면 약 185m다. 오늘날 경기장을 스타디움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2700년 이전부터 사용된 것이다. 최초 트랙에서 치른 경기는 갔다가 돌아오는 달리기뿐이었던 듯하다. 그러나 그리스인은 개혁의 화신이었다. 곧바로 경기 종목이 늘어났고 멀리 뛰기, 원반 던지기, 장 던지기, 무엇을 해도 반칙이 아닌 레슬링, 뭘 해도 반칙이 될 걱정이 없는 복싱 등이 생겼다. 곧이어 한 사람이 달리기와 멀리뛰기, 원반 던지기, 장 던지기, 레슬링 5종목에 모두 참가해 경쟁하는 펜타틀론이 만들어져 경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관중을 열광시켰다. 얼마 후 그리스의 주신인 제우스에게 바치는 신전이 완성되었다. 경기 전날 선수 전원이 신전에 참배하고 정정당당하게 싸우겠다고 맹세하는 의식도 정착되었다. 경기 종목은 계속해서 다채롭게 변화했다. 그리스의 도시국가를 지키는 병사는 오플리테스라고 불렸다.
장을 들었다. 그들은 그대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모습으로 스타디움을 몇 바퀴 도는 경주를 벌였다. 경기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말 4마리가 끄는 사두전차 경주로 이때는 관중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두전차 경주가 올림픽에서 처음 행해진 것은 기원전 680년으로 제25회 고대 올림픽 때다. 사두전차 경주는 워낙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 경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종목으로 점차 정착했다. 사두전차가 일제히 달려나가는 것만으로 장관이 연출되었다. 그들은 경기장을 10바퀴 돌았다. 기능보다는 대구력을 다투는 싸움이었다. 그리스의 도시국가 사람들은 남자가 3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어른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두전차 경주는 장년기 그리스 남자가 전력을 다해 다투는 경기였을 것이다. 이때 선수들은 나체로 참가해야 했다. 그리스인은 단련된 인간의 균형 잡힌 육체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믿음이 있었다. 게다가 올림피아에서 경기가 7월과 8월에 걸쳐 치러졌기 때문에 나체로 경기하기에 무리가 없었다. 참고로 그리스의 여름은 매우 쾌적한 계절이다. 관중석에는 그리스인 이외에 외국인이나 노예도 앉을 수 있었지만 여자는 앉을 수 없었다. 그리스인의 세계는 로마인의 세계 이상으로 남자들의 세계였다. 발명하고 창조하는 능력이 탁월하지만 지속성은 떨어지는 고대 그리스인이 어째서 올림피아에서 열리는 경기를 그토록 오랫동안 매회 성실하게 개최한 것일까? 그것은 올림픽이 그리스인에게 필요했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에는 그리스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스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리스는 없었다. 규모가 작은 데까지 포함하면 500개가 넘는 도시국가들로 나뉘어 있었다. 아테네인, 스파르타인은 있었지만 그리스인은 없었다. 그럼에도 올림픽에 참가하는 자격은 그리스인에게만 주어졌다. 이 경우 그리스인이란 그리스어로 말하는 사람과 그리스의 신들을 신앙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신들의 세계. 그리스의 신들은 그리스 신화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진 신들로 주신은 제우스다. 그는 그리스 북동부에 있는 올림포스 산에 살면서 그리스 전체를 지키는 신으로 여겨졌다. 제우스는 화가 나면 번개를 던지는 습관이 있어서 번개가 그의 상징이 되었다.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는 전업주부의 수호신이라는 느낌을 주는 여신으로 질투심이 많았는데 틈만 나면 바람을 피워 아이를 만드는 남편 때문에 생긴 습성이었다. 헤라의 상징은 공작과 성류다. 제우스가 다른 여신과 바람이나 얻은 딸들 가운데 아테나가 있다. 그녀는 도시국가 아테네의 수호신으로 상징은 올빼미와 올리브다. 다만 아테나의 담당 분야로 인정받는 것이 지혜인데 그것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호메로스가 쓴 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보면 아테나가 여러 영혼 가운데 특히 사랑하고 원조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오디세이아의 주인공 오디세우스다. 트로이를 침공한 그리스 연합군의 총사령관 아가멤논도 아니요 비남의 용맹하고 과감한 아킬레우스도 아니었다. 아테나가 아낀 영웅은 트로이 목마를 생각해내고 그것을 이용해 10년 동안 이어진 트로이 전쟁의 마침표를 찍은 오디세우스였다.
이렇듯 여신 아테나가 주재하는 지혜란 영악함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다. 아테나를 수호신으로 삼았던 도시국가 아테네 사람들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늘 아름다운 젊은이로 표현되는 아폴로는 제우스가 헤라가 아닌 다른 여신 사이에서 얻은 아들로 태양과 음악의 수호신이다. 상징은 월계수와 하프다. 아폴로는 인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기쁨까지 주재하는 신이었기에 아폴론에 대한 그리스인의 신앙심은 두터웠다. 올림피아에 제우스에게 봉헌한 신전이 있다면 델보이에는 아폴론에게 봉헌한 신전이 있었다. 델보이 신전은 4년에 한 번이 아니라 늘 참배자로 붐볐다. 물론 델보이 신전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보다는 신탁을 받기 위해 찾는 사람으로 붐볐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델보이에 간다고 하면 여사제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아폴론의 신탁을 들으러 간다는 것을 의미했다. 신탁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당시에도 사람마다 의견이 달랐다. 나는 일본의 신사에서 얻는 점괘와 비슷하다고 해석하고 싶은데 고대 그리스인 대부분은 신탁을 믿었다. 유명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도 자기에게 관심 없는 내용을 상담하러 오면 델보이로 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아폴론에게는 아르테미스라는 쌍둥이 남매가 있었다. 라틴어로 하면 디아나고 영어로는 다이애나가 되는 아르테미스는 젊은 여자만 보면 쫓아가는 아폴론과 달리 사냥감의 뒤를 쫓았다. 사냥의 여신으로 불리는 그녀의 상징은 당연하게도 활과 화살이었다. 아르테미스는 남자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다. 아르테미스가 처녀의 수호신이 된 것은 아폴론을 적대시했기 때문이지 싶다. 페미니스트들이 수호신으로 삼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보지만 일신교를 믿는 서구에서는 무리가 아닐까. 역시 제우스가 헤라가 아닌 다른 여신과 관계를 맺어 얻은 딸로 아프로디테가 있다. 라틴어로는 베누스, 영어로는 비너스인 아프로디테는 신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미의 여신으로 유명하다. 특별한 상징이 따로 없는 것은 아프로디테와에 달리 비교할 수 없는 여체 자체가 상징이기 때문일 것이다. 아프로디테는 활과 화살을 지닌 에로스와 늘 함께 다닌다. 아프로디테의 아름다움을 질투한 헤라는 자기와 제우스 사이에서 태어난 주남 헤파이스토스를 그녀와 결혼시켰다. 당연히 그들은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아프로디테는 매일 바람을 피웠다. 아프로디테는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에로스에게 화를 쏘라고 명령해 자기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프로디테의 바람기는 끝이 없었다. 오쟁이를 친 남자의 대명사가 된 헤파이스토스지만 사실 그는 건실하고 능력이 뛰어난 신으로 금속을 다룰 때 불을 사용하는 법을 인간에게 가르쳐준 신으로 알려져 있다. 대장장이의 수호신으로 상징은 망치다. 한편 제우스와 영지면서 경쟁에서 패해 올림포스 산에서 떨어진 바다에 살게 된 포세이돈이 있다. 영어로는 넵튠이라고 부른다. 제우스와의 다툼에서 패한 탓에 그에게는 분노가 많다. 포세이돈이 화를 내면 바다가 거칠어지기 때문에 선원들은 제물과 기도를 빼놓지 않는다. 장년의 남자라고 표현되는 포세이돈의 상징은 삼지장으로 이를 휘두르면 폭풍우가 몰아칠 뿐만 아니라 지진까지 일어난다. 쓰나미도 포세이돈이 일으키는 것일지 모른다. 헤르메스 또한 제우스와 다른 여신 사이에서 태어났다. 영어로는 머큐리고
묘사된다. 헤르메스의 특별한 능력은 빠른 발로, 그 때문에 제우스의 전령이 되었다. 상징은 날개가 달린 지팡이다. 그는 여행자뿐 아니라 상인의 수호신이고 왠지 도둑의 수호신으로도 알려져 있다. 상인과 도둑을 동일시한 그리스인의 비유에 웃음이 나지만 이렇게 신들까지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인의 세계였다. 여기에 전쟁의 신 아레스와 가정의 신 헤스티아, 그리고 곡물과 수학의 여신 데메테르를 더해 그리스 신화의 상위 신들을 이룬다. 그 외에 하위 신으로 평가되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와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사랑의 신 에로스를 더해 그리스 신화의 세계가 구성된다. 즉, 이 신들이 고대 그리스인의 신앙 대상이었다. 신들의 세계니까 다툼 따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트로이를 둘러싼 전쟁이 10년 동안 결말을 내지 못한 것은 트로이 쪽을 응원하는 아프로디테와 포세이돈에 맞서 그리스 연합군 쪽을 응원하는 아테나가 한 발도 물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정자 역할을 맡은 제우스는 자꾸 짜증을 부려서 그때마다 인간 세계는 뇌우에 시달려야 했다. 트로이 전쟁은 목마에 의해 결말이 났지만 현실의 인간 세계에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인간 세계에는 제우스처럼 권위 있고 강력한 조종자 구실을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거의 매년 전쟁을 하는 것도 비인간적이었다. 유전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겠지만 인간끼리 맺은 유전을 곧바로 깨버리는 것이 또한 그리스인이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올림피아에서 개최하는 경기 대회였다. 그리스인이 무엇보다 좋아하는 몸으로 경쟁하는 경기이므로 그때만은 유전을 깨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니 올림피아 땅에 세운 신전 중앙에 제우스상 앞에서 각 도시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정정당당하게 싸울 것을 맹세합니다 라고 선언한 것이 충분히 이해된다. 다른 신도 아니고 신들의 조종자인 제우스를 향해 선서한 뒤 자기들이 좋아하는 경기에 전력을 다했던 것이다. 고대 올림픽은 정확하게 4년에 한 번씩 개최되었다. 경기가 열리는 7일을 포함해서 1개월 동안은 유전이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인은 전쟁에서 패한 나라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나라를 배척하거나 하지 않았다. 현대의 자동차 경주에서 안전자동차가 들어오면 추월이든 뭐든 할 수 없는 것처럼 어제까지 전쟁터에서 싸웠더라도 1개월 동안은 싸움을 멈췄다. 이렇듯 그리스인에게는 올림픽이 필요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오랜 세월 동안 고대 올림픽이 지속되었을 리 없다. 제우스에게 한 맹세를 인간 따위가 깰 수 없다는 생각도 고대 올림픽 지속을 뒷받침했을지 모른다. 고대 올림픽은 늘 다투던 고대 그리스인에게서 꽃핀 인간성에 깊이 뿌리를 둔 지혜였다. 고대 올림픽의 마지막을 장식한 것은 우승자에 대한 표창이었는데 우승자의 머리에 그리스 어디에나 있는 월계 수가지와 잎을 엮어 만든 월계관을 씌워주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우승한 선수는 그가 속한 도시국가의 자랑이었다. 전 시민의 열광 속에 귀국한 우승자는 그때부터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식사 시간에 누군가의 집을 방문하면 늘 환영받았을 테고 전을 사러 포목점에 가면 주인이 돈을 받지 않고 옷
이웃감을 주었을 것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의 저작에는 일개 병사일 뿐인데도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늘 관용구처럼 몇 회째 올림픽 우승자라고 함께 기록되어 있다. 올림피아에서 개최된 고대 올림픽의 우승자는 고향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오르게 만드는 기쁨이었다. 만약 올림픽이 시작되는 바람에 그대로 멈춘 전투에서 분리했던 족이 올림픽에서 승리의 기운을 얻으면 전투가 재개되었을 때 이전의 열세를 만회하는 일도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고대 그리스인에게 올림픽은 중요한 행사였다. 연도를 세는 방법 가운데 몇 회째 올림픽의 해라고 말하는 법이 있을 정도였다. 기원전 776년에 올림피아 땅에서 시작된 고대 올림픽은 기원 후 393년 폐지 명령을 받을 때까지 무려 1169년 동안 계속되었다. 4년에 한 번 열렸으니 모두 292회나 개최된 셈이다. 393년에 고대 올림픽 폐지를 명령한 것은 데오도시우스 왕제였다. 세례받은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 로마 제국 황제 데오도시우스는 그리스도교 외에는 국교가 없음을 선포하고 다른 모든 종교를 사교라고 규정했다. 그리스도교는 일신교다. 일신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교 신자인 데오도시우스가 보기에 사교의 우두머리인 제우스에게 바치는 올림픽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 게다가 초기 그리스도교 신자는 나체를 싫어했다. 또한 스포츠의 이름을 빌렸다고는 하지만 서로 경쟁하는 것도 싫어했다. 올림픽은 2중 3중으로 존속의 의의를 상실했다. 그러나 폐지되기 600년 전부터 이미 고대 올림픽은 생기를 잃었다. 로마가 그리스를 삼키고 지중해 제국을 세운 이후에도 그리스 문명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로마인은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는 이유로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국내 자치권이 있는 자유도시로 대우했다. 다만 한 가지, 전쟁할 권리만은 인정하지 않았다. 올림픽이 지닌 가장 큰 의미는 전쟁터에 안전 자동차가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러니 전쟁이 없음을 가리키는 박스로마나 시대가 되면서 열공의 분위기가 바뀐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게다가 도시국가를 대표해서 고대 올림픽에 참가해왔는데 이제는 개인 자격으로 참가해야 했다. 그래도 지속할 이유는 있었다. 첫 번째로 균형을 갖춘 단련된 육체에 대한 찬미가 그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두 번째로 그리스어를 못하는 사람들도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로마 제국의 두 번째 왕제로 취임한 티베리우스 역시 제위에 오르기 전에 사도전차를 끌고 고대 올림픽에 참가해서 우승을 차지하고 월기관을 머리에 썼다. 그 시대에는 북아프리카나 서아시아에서도 참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대 올림픽이 개최된 올림피아에서는 그리스어만이 아니라 라틴어, 페니키어도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몸을 이용해 경기를 벌이는 행사에 불과했다. 해외로 응비. 그리스처럼 도시국가라고 부르든 로마처럼 국가라고 부르는 일반 상식에 따르면 당시 미성년 상태에 있던 주민 공동체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내부 재력을 충실하게 키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리스인은 달랐다. 그리스의 내륙 지역을 여행하면서 든 느낌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 신전도 그곳의
인구수이 많은 암석을 둘 장소를 그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놓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다. 그만큼 땅이 척박했다. 게다가 좁았다. 병야다운 병야는 중부의 데살리아 지방 정도였다. 다만 겨울에는 비가 내리고 여름에는 엄청난 햇빛이 내리쬐기 때문에 올리브나 포도 재배에 적합하고 바위 틈에 자라는 풀을 먹여 양이나 사냥을 키울 수 있었다. 주식인 밀의 생산성은 낮았을 것이다. 또한 좁은 계곡 사이 땅에 찰싹 달라붙은 듯이 마을이 있었고 그 마을을 덮을 듯이 보이는 산 저쪽에도 폴리스가 있었다. 그들은 4년에 한 번 고대 올림픽이 개최될 때를 제외하고는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공격을 하거나 당해야 했다. 예전에 마르세유에서 도버 해협까지 프랑스를 종단한 적이 있다. 그때 절감한 것이 두 가지이다. 하나는 농업이 주요 산업이던 시대에 프랑스가 지닌 풍요로움이었다. 다른 하나는 프랑스에서 일찍이 중앙 집권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었다. 이탈리아도 프랑스에 비해 지세가 복잡한데 그리스는 그런 이탈리아보다 지세가 더 복잡했다. 장이 뒤틀릴 듯한 산길을 버스를 타고 여행한 다음 바다에 도착했을 때 시야가 넓어지는 쾌감이 가슴을 가득 채웠다. 더욱이 에게해는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지는 바다가 아니었다. 에게해는 눈앞의 섬이 펼쳐지는 다도해였다. 수많은 섬이 점처럼 찍혀있는 평소에는 잔잔한 바다였다. 헤르메스처럼 날개 달린 구두를 신고 허공을 날면 맞은편에 있는 소아시아까지 쉽게 날아갈 수 있을 듯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누구든 육로를 정비하기보다는 배를 만드는 편을 선택했을 것이다. 자, 오늘은 30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다음에 이 이후로부터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밤 되세요.